부분들이 좀 더 약 같은 것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울증은요, 슬픔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애도, 사별과는 다른데요. 슬픔도 장애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슬픔이 장애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음, 그렇게까지는 몰라요. 네, 음, 처음 들어보셨죠? 그래서 네. 나중에 슬픔이 어떤 장애를 일으키는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울증은요, 슬픔하고는 다릅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우울증에 걸리는 것과는 다른데,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은요, 우울증 그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반돼서 어떤 또 다른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우울증은요, 불안장애하고 같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불안장애가 있으면요, 우울증이 같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감기가 있을 때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뭐 그랬을 때 감기 걸렸을 때 또 어떤 것이 오나요? 몸살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기침하다 보면 근육통이 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우울증이 있을 때는 불안장애가 같이 올 확률이 높고요. 이제 물질 사용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마약을 사용한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도라는 것이 바로 슬픔 장애인데요. 이런 슬픔 장애도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그냥 우울감이라고 하는 그냥 감정일 때는 이것은 누구나에게나 올 수 있는 감정인데 이 감정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그 감정이 아닌 뇌의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 같으세요? 아까 또 그런 얘기 하셨죠? 지금 코비드도 있으셔서 그래서 우울감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임세라 멘토님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우울증 걸릴 것 같으세요? 자기 생각에 네네. 깊숙이 빠져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에 많이 깊숙이 빠져 있는 사람?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쪽에 우리 세 분 같이 앉아 계시는데요. 세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네. 긍정적인 감정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덜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신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음, 자신감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세 분 앉아 계시는데, 예, 또 다른 나머지 두 분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예. 많은 사람 중에서 내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뭐랄까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 외로움 느낄 때,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그 옆에 계신 우리 또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본인, 그, 스스로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또, 네네. 본인, 스스로 음, 쓸모없는 인간이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아, 예. 존재감을 못 느낄 때. 존재감 못 느낄 때, 예.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게 된 때가 사실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우울증을 그냥 감정의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서 그게 우울증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많이 알게 되면서 우울증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우울증을 경험하게끔 만드는 이제 개인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 화학물질, 그러니까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러는데요. 혹시 세로토닌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예. 세로토닌이 적당하게 있으면 내가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것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한다고 해서 기침을 막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콧물 나오게 하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기침을 계속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뇌 화학 물질이 나도 모르게 계속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울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가족력이라고 해서요. 가족 중에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울증을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죠. 나진자 종감, 수동적, 부정적 성격들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꼭 걸린다는 게 아니라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범죄를 당했거나 폭력, 학대, 가난 등 어떤 환경이 어렵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마치 내가 추운데 계속 있으면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환경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울증을 걸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울증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미국에서 우울증은 매년 15명 중에 1명의 성인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이것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예,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울증의 평생 미병률을 보면요, 6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이 6명이 훨씬 더 넘잖아요. 그렇죠? 10명이 넘는데, 그럼 이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우울증을 한 번쯤은 걸려봤거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지나갔거나,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연령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울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요, 티네이저 때, 10대일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정신지적 증상들이 나타나는 연령대는요, 10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10대일 때 정신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사춘기병 있잖아요. 중2병이라고 하는 거. 그것하고 이제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사춘기, 나 사춘기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어도 모르고 지나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신적 증상이 초기에 그것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춘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진단을 받는 때가 언제냐면 20대 초중반에 보통 진단을 많이 받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을 가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그리고 대학교 때쯤 갈 때에는 병이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중증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성이 3분의 1이 평생 한 번쯤 우울증에 걸리는데 어떤 병이든지 뭐 초기 단계가 있고 중기가 있고 되게 심각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감기약을 안 먹고도 그냥 감기가 낫는 것처럼 우울증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여성의 3분의 1이 평생에 한 번쯤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성들이 호르몬 변화가 남성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생리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때 호르몬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임신이나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들보다 우울증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적인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가족 중에서 우울증이 있을 때 경우에는 한 40% 정도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미국의 우울증 유병률을 보면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질병센터에서 이제 해마다 리포트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도 이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 초 이제 발표했는데 5명 중 1명이 이제 우울증을 뭐 경험했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요. 18세에서 24세 정도 이 젊은 세대가 제일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세, 44세도 19.9%, 45세, 64세 18.4%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그래요. 나이 들어서 뭐 이미 세상을 다 아는 사람들은 안 걸리느냐? 아닙니다. 65세 이상도 지금 이렇게 14.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한국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병률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10명, 20명은 될 텐데 주위에 우울증 걸렸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딸이 네, 우울증 증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따님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이렇게 우울증 약도 먹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격정적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래서 좀 네네. 감당하기가 참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맞대면 했을 때 너무 감정이 격정적이어서 우울증이 항상 우울증. 자주 빠지더라고요, 우울증에.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어요. 네. 약을 먹고 조금 좋아지셨을까요? 그냥 그때만 좋아지고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약을 그럼 먹다 안 먹다 그러시나요? 약을 먹다 안 먹다 그러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꾸준히 먹어요. 그렇군요.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의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약은 꾸준히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얘네서 밑으로 처진 호르몬 밸런스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약을 안 먹으면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우울증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최소한 6개월 먹으라던데. 음. 우울증이 초기일 때는요, 6개월 정도 먹으면 완치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근데 대체적으로 약을 먹기 시작하는 때가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약을 먹기 시작하고 상담실에 오거나 병원을 찾는 때가 중증일 때입니다. 그래서 초기가 아니어서 6개월이 아니라 더 어쩌면 평생을 두고 약을 먹어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TV를 네, 봤는데요. 네, 우연히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초중고생들의 자살 충동률이 네, 네. 15세 이상 노인들보다 많았다라고 어제 TV를 어제 봤어요.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 자살 충동률하고 관계가 있겠죠? 예,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음,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해주셨어요. 음, 이 우울장애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울증이 아까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는데, 극심한 우울장애 있을 때, 극심한 우울장애일 때,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요. 자살 충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자살을 합니다. 예. 좀 더 그래서 세분화하면은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이 더 많았다. 자살 충동률이 높았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까 중이병하고 연관이 있는 거 같은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우울증이 발병하는 시기는요. 10대 티네이저 시기입니다. 보통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이때쯤이면 그때 발병을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것은 이제 사춘기적 증상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 아이들이 점점 더 극심한 우울증이 되는 거죠. 초기에 빨리 그래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우울장애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이게 뭐냐면 우울하거나 이제 하루 종일 저조한 기분이 최소 2주 이상, 2주 이상 저조한 기분이 계속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감정들은요. 나에게 왔다가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이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왔다가 이 감정들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상주님 오늘 새 차가 온다고 하니까요. 신차를 오늘 받으시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한 얼마나 갈까요? 상주님. 네. 1시간? 1시간? 그럴까요? 네. 그쵸. 처음에 막 이렇게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익사이팅하고 그럴 텐데 그 감정 그대로 하루 종일 뭐 2주 이상 막 계속 똑같이 그렇진 않겠죠. 이것이 정상인 겁니다. 우울한 감이 오더라도 몇 시간 뒤에는 이것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그게 다운된 그 상태를 2주 이상 지속되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이
우울증이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말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우리가 모를 수가 있는데 평소 즐겨하던 일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이제 뭐 밥 먹을 테니까 나와라 아니면 우리 모임 있으니까 나와라 하는데도요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우울감이 오면요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그 그림 보셨죠? 까만 무엇인가 나를 누르고 있어요. 그럼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평소 즐겨하던 일들에 대해서 흥미를 잃었다라고 보이면 이것도 우울증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주요 우울장애의 특징입니다. 이주의서. 네. 이 우울장애 보면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수면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뇌의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 멜라토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세상만사가 다 귀찮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잠만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굉장히 피곤해하면서 잠만 더 많이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우울증 환자분들은 잠을 더 많이 잤나요? 아니면 잠을 못 잤나요? 어느 쪽이었을까요? 잠을 좀 우울감 있을 때 잠을 좀 못 자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면 장애가 보통 많이 와요. 그리고 식욕 변화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흥미를 잃기 때문에 음식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리고 음식에 간이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밀각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울증 약을 먹게 되면 이게 이제 호르몬제 약이기 때문에 먹는 거와 상관없이 또 살이 찌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우울증 약만 먹으면 살찐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우울증 약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힘들 때 단 게 땡긴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단 걸 먹어서 살이 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감소되고 행동이 느려져요. 왜냐하면 아까 그림 생각해 보세요. 까만 무엇인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나는 왜 집안일도 지금 못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직장 일도 왜 못하고 있을까? 왜 내 공부도 못하고 있을까 하는 죄책감 때문에요. 자살 충동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네. 또 이쁜 고양이가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더 얘기하고 싶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우울 장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속적인 우울 장애, 출산 전 우울증, 계절성 정당울 장애, 뭐 정신병적 증상인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가볍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볍게 살펴볼게요. 자, 지속적인 우울 장애는요. 쉽게 말해서 이것이 만성 우울 장애, 만성 우울증입니다. 이 만성 우울증은요. 기존의 우울증과는 좀 다르게 가벼운 증상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우울증이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적어도 2년 이상 우울감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집중력 떨어지는 것 같고 피곤하다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렇게 만성 우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피곤하다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계속 무겁다라는 느낌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2년 이상 이런 증상이 계속 되었다라고 하면 우울증 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분이 그분이 이제 이 지속적 우울장애, 이 만성 우울장애가 있었는데 본인은 모르셨다가
병원에 가서 계속 얘기한 거야. 나는 피곤한 것 같고 계속 힘든 것 같다. 이게 갱년기 장애냐 어떤 얘기를 했는데 병원에서 딱 그랬나 봐요. 만성 우울증이다. 바로 그것이 만성 우울증이다. 라고 해서 약을 먹었는데요. 그분이 제가 이제 약을 먹기 전의 상태와 약을 먹은 후의 상태를 제가 두 번 다 봤는데 약을 드신 다음이 훨씬 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다운되고 계속 피곤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우울증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전 우울증들, 임신 중이나 출산을 경험하는 주요 우울증인데 산후 우울증이라고도 하죠.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그러는데 출산 전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있고 겪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심각하신 분들은요, 계속 오랫동안 그렇죠.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죠.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출산 후에 우울증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아기와 같이 어떻게 하나요? 같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자면 아기와 같이 동반 자살이 아닙니다. 아기는 자살하려는 생각을 하지도 않을 테니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아기를 살해하고 본인이 자살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출산 전 우울증은 뭐 지나가는 것이야. 물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호르몬 밸런스가 심각하게 깨지신 분들은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진단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절성 정동장애가 있는데요. 이것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이 우울증이 호르몬의 밸런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세로토닌뿐만이 아니라 바이타민 D가 있습니다. 이 바이타민 D가 이제 햇볕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바이타민 D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있어야만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바이타민 D가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잠을 잘 자게 하는 그 호르몬을 같이 나오게 하는 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는 동네에 산다거나 겨울이 되어서 계속 날씨가 흐리다거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바이타민 D, 햇볕을 받는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볼까요? 미국 전체에서 우울증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일까요? 미국 생각한다면 시카고? 시카고? 캘리포니아는 아닐 것 같아요. 시카고 북쪽 햇빛이 좀 덜 받는 쪽. 네, 시카고 햇빛 좀덜 받긴 하지만 그보다도 더 비가 많이 오는 동네가 있어요. 미국에서. 어디일까요? 시애틀. 맞습니다. 시애틀이에요. 시애틀. 시애틀이 미국 전체로 봤을 때, 아, 예, 그래. 맞아. 예, 시애틀 잠 못 이루는 밤. 그렇죠. 시애틀 잠 못 이루는 밤 이렇게 나오죠. 맞아. 그렇다면 우울증이 미국에서 가장 적은 데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캘리포니아. 마이애미? 마이애미, 캘리포니아, 예, 그렇죠. 예, 텍사스. 예, 텍사스. 예. 1위가 어디냐면 하와이예요. 어, 하와이. 우울증이 가장 없는 데가 하와이고요. 2위가 캘리포니아 맞습니다. 이쪽에 어디요? 있다는. 캘리포니아. 예,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계절성 정동장애라고 하는 것이 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질 수 있는 바이타민 D 부족, 그 때문에 멜라토닌 부족 때문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햇빛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비타민 예, D. 햇볕과도 관련이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은 잠하고도 수면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바이타민 D가 부족할 때도 먹어야 돼.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바이타민 D가 부족할 때는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왜냐하면 바이타민 D가 그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을 이렇게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부족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데 바이타민 D를 같이 처방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얘기도 드리고 싶네요. 계절성 정동장애가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햇볕하고도 관계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어떤 시즌에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시즌에만 나타나는 것을 계절성 정동장애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일 때 그럴 때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기 생일 때요. 왜 그럴까요? 네. 생일 때.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생일 때 되면 심각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음. 어, 딸은 저와 함께 있으면 우울증이 생긴다고.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 생일 때만 그 시즌에만 우울증이 이제 오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시기에 뭔가 그 엄마가 뱃속에 그 엄마가 산모가 이 아기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었던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뱃속의 아기를 지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몸 안에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표출되는 것이 내 생일 때 시즌이 되면 그런 우울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한여름이든 봄이든 어떤 그때에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시즌만 되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뭐 자녀든 가족이든 그 사람이 떠나갔던 그 시즌만 되면 우울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감이 그럴 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계절성 정동장애라는 것이 계절의 변화와 함께 오는 것인데 시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 환경이라든가 그 시즌에 따라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우울증이 되게 심각한 병일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울증이요. 이제 만성적인 우울장애나 어떤 계절성 정동장애라든가 그런 때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 우울증의 끝에는 뭐가 오냐면요. 자살 충동이 오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심각한 우울증이 있을 때는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요.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망상장애, 환청, 환시 이런 것들을 보거나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우울감, 그런 감정적인 증상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병적 증상이 같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호르몬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요. 이 호르몬이 다른 것들을 자꾸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게 보이고요,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한국에서 그냥 흔히 얘기하는 미쳤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울증 때문에 그렇고요. 우울증 약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병적 어떤 증상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우울증은 자살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신병적 증상을 일으킨다기 때문에 우울증이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우울장애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혹시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미국에서 네네. 그 우울장애로 그 약물 처방하는 사례나 네네. 한국과 미국에서 약물 처방하는 어떤 방식들이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네네. 뭐 감기가 걸려도 뭐 무조건 한국에서 무조건 약을 막 잔뜩 처방하고 네네. 이제 뭐 미국은 호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또 처방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보리차 드시고 뭐 따뜻하게 하시고 이렇게 안 하는 쪽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미국은 좀 정서가 어때요? 그리고 우울 쪽에 이제 어제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만나는 내담자들도 전부 이제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 상담할 때 지금 약의 성분 분량까지도 저는 다 체크를 해서 네네. 또 이게 또 제가 함께 있는 또 의사 선생님하고 이거를 이게 어느 정도인지 저도 공부해 가면서 이제 네네. 약을 최대한 줄이고 심리 정서적으로 이걸 그러니까 높여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이제 이런 거에 저는 좀 민감한데 네네. 실제 미국의 현장에서는 우울증 약 이런 처방하고 심리 상담 이런 거에 좀 균형이 어떤지 궁금해요. 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약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상담의 영역과 약 처방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우울증을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여기 라이센스,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FT라고 해서 멜리젠 패밀리 테라피스트라든가 클리니컬 소셜 워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우울 장애를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 처방은요, 정말로 의사만, 정신과 의사들만 이 약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테라피스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우울증 증상이 심각하다 그러면요, 반드시 의사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만나게 되고, 정신과적 의사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의사들이 이 사람의 약물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아님 약물 처방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상아님께서도 우울증 약을 좀 드셨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어려우시면 패스하셔도 뭐를 얘기해야 돼요? 예. 처음에 의사를 만나서 바로 약 처방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상담을 받고, 네. 그다음에 상담에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 거를 한 몇 개월 동안 해보고, 네.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로 약 먹기 전에 그때는 수면이 잠이 안 왔기 때문에 잠이 어떻게 하면 잘 올 건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고 생활 환경도 바꿔보고 뭐 네. 주의도 바꿔보고 뭐 잠버릇도 바꿔보고 이렇게 해보다가 몇 개월 동안 해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약을 바꿨는데 약 처방을 받았어요. 약 처방을 받자마자 바로 좋아진 건 아니고요. 약이 몸이 많이 안 맞아서 인펙션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지럽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막 약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바꾸고 있어요. 네.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약 처방을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상담으로 이것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일단 그렇게 해보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할 때는 약물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뇌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약물이 사람마다 잘 듣는 약이 있고 안 듣는 약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왜 진통제 하면 개보리입니다. 또는 뭐 사리돈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찾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정도 먹어보고 좀 바꿔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 같은 경우에 약을 먹는다고 해서 오늘 약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해열제를 먹으면 지금 약을 먹으면 해열제 몇 시간 뒤에는 열이 딱 빠지잖아요. 근데 우울증 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 호르몬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라서 약을 먹으면 이것이 서서히 맞춰져요. 그래서 어쩔 경우에 보통 2주 정도를 보게 됩니다. 2주 정도부터 이것이 이렇게 호르몬 밸런스가 맞기도 하고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을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아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날까요? 증상들이 어떨까요? 똑같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들 좀 너무 가라앉는 것 같아요. 예? 완전 네, 동네가 가라앉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조금씩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못 가지고 항상 감정이 가라앉고 결정적일 때 좀 흥분하고 음, 음, 예, 예. 감사합니다. 이 우울증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감기 걸려도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리면 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기만 걸리면 목이 아픈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우울증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이 아동기 때 우울증 보면요, 소아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소아우울증은요,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들 5살 난 아이가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엄마 나 코로나 우울해요 할 수 감염시 있을까요? 조치 사항 알려줘. 5살 아이가 자기 감정을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 아이들 느끼는 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거나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소아 우울증
우울증 있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되게 짜증을 내서 뭔가 민감한 예민한 아이로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인기 때야 돼서야 이제 내가 우울하다라는 말을 좀 하긴 하죠. 청년기 때 아이들은요, 그 중고등학교 막 이렇게 좀 지나서 청년기 때 되면, 아이고, 제가 이제 대학 가서 지 맘대로 하고 싶다 보니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경우가 많고요. 청소년 때는 중이병이다 할 때도 많고요. 어르신일 때는요, 그냥 온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정말 다릅니다. 제가 오늘 이 클래스에 남성분들이 좀 많으시길래 남성 우울증을 조금 더 따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이, 이 남성 우울증이요, 여성들보다 진단이 더 어려워요. 왜 어, 그럴까요? 음, 감정을 도대체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음, 여성분들도 자기 감정 얘기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남성분들은 더 그래요. 사회적 요인, 이제 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남성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많이 숨깁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은요, 남자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문화 속에서 있거든요. 아시죠? 남자들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딱 3번밖에 못 울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어디서 내가 우울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절대 못 하거든요. 음, 그래서 우울증을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요, 이 남성들의 우울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여성보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확률이 3, 4배 정도 더 높아요. 어, 여성이 1명 자살한다 그러면 남자들은 3명, 4명이 자살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분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내 감정을 알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3번만 우는 것은 없습니다. 네, 우울한 때 우울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자착이 우리다. 잠재적인 우울증이 참 많겠네요. 예, 남자들. 예, 남성들이 우울증이 여성들보다 발병 비율은 낮아요. 그런데 자살률이 훨씬 높아요. 음, 이런 특징이 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녀들 결단력은 있어. 네네. 여기 계신 분들은 건강하게 이렇게 또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워크숍도 참석하고 그러는데요. 주위 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음, 남자답게 행동하는 것보다 감정 얘기하라고요. 어, 네. 그 남자들은요, 우울하다는 말 절대 안 하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가슴 답답하고 설사, 변비 이런 것들 많이 하고요. 이제 발기부전 이런 것도 있고 성적인 문제, 두통, 남성 호르몬, 통증, 심장박도, 심혈관 질환,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체중 증가 이렇습니다. 체중이 감소하고 체중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몸이 아파서 그런 줄 알지 우울증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집중력, 기억력 저하, 강박적 사고, 수면 문제 다 뭔가 몸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라 생각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증상은 있어요. 뭐냐면 불안함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불안함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몸이 아파서 내가 아파서 가족을 부양하지 못할까 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뭔가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몸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것들도 나타내고 화를 내는데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몸이 아파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는데 그것도 왜냐? 내가 몸이 아파서입니다. 우울해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약물을 오남용을 하는데요,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을 일단 먹기 시작해요. 자,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먹는 게 뭘까요, 그럼요? 제일 많이 먹는 게 일단 보약 먹습니다. 고향은, 예.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일단 보약 먹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홍삼. 맞아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 보약이라면 뭐 성충이 다 메말시킬 수 있다고 그러요. 그렇죠. 일단 그런 걸 먹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보약을 많이 먹다 보면 그것도 간에도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과음을 많이 합니다. 한국 분들은 술을 많이 마시죠.
그러면서 이제 운전도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남성 우울증 증상인데 이분들이 병원에 가서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그냥 몸이 아픕니다예요. 우울하단 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것들을 먼저 고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위에 이런 것들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정신과에서 한 번쯤 진단을 받아보도록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 청소년기의 우울증을 보면요. 우울증 있는 아동들 아까 얘기했죠. 짜증내고 공격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옆에 있는 아이들 때리기도 해요. 화가 치밀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이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제가 보았었는데요. 예,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뉴스에서 그런 얘기 봤다고 얘기하셨죠? 예, 자살 충동성이 많고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 것도 나중에 자살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할 텐데요. 자살도 정신 직접 증상에 의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우울증도 그렇습니다. 우울이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슬픈 감정이 먼저 나타나고요. 감정은 낮은 에너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나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요. 몸이 정말 무거워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우울한 사람들이 게으르다라는 말을 하는데 게으른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몸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을 좀 얘기를 할 텐데요.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 이분이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죠. 근데 이분이 극심한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이 우울증이 있었을 때 글을 썼었는데 이것이 엄마한테, 자기 자신의 어머니한테 쓴 편지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정신적으로 침체 상태에 들어가려는 걸 알아요. 저는 절망의 늪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정신병적 증상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이것을 병증 증상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증상이 막 나에게 올 때 내가 몸이 짓눌려져 있고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일어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데 내가 눈을 뜨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내가 침대 바깥으로 한 발자국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살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면 안 되고요.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아까 나왔던 그 증상들인데요. 특별히 자살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럴 때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 세상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 해서 안 됩니다. 그럴 때 너 정말 죽고 싶니? 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나중에 자살을 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은요.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말해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옆에 있어줄게 하는 겁니다. 힘들지 그런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떠세요? 아까 지금 우리 은경님께서도 예, 따님께서 우울증이 있다라고 했었고 그랬었는데요. 자녀분에게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해주시나요? 자기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네네. 자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절망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어떤 경우에 화를 낼지 저는 짐작을 못 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화를 내면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자기가 어릴 때 저한테 받았던 상처, 네. 거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무 네. 그게 반복돼. 예. 근데 반복돼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겠군요. 네. 그럴 때 여기 나오는 말들이 도움이 될까요? 여기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는데 이런 네? 말들 해주시면 여기 있는 말들이 도움이 될까? 네, 네. 그래서 예. 마음에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아님, 여기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말이 있으신가요? 음, 상아님은 어떠세요? 지금은 그런 기분이 아니겠지만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은 있어. 네, 정도로. 네. 네, 음.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뭔가 함께 해준다는 거가 나를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을 이해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여줘서 같이 뭔가를 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 힘이 좀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연구성이 있는 부분, 저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들으셨죠? 예, 마음에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잘못 말했다면 미안해 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해 줄까? 왜냐하면 화낼 수 있어요.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근데 우리 조카가 아까 지금 얘기하신 분처럼 어린 시절에 대한 상처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몇 년에 걸쳐서 거의 10년에 걸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그때는 내가 몰랐어 잘못했어 얘기하고 근데 조카가 좀 많이 큰 다음에는 지금 얘기하더라도 너무 미안해 계속 미안하다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이모 지금은 이모는 괜찮아 옛날 이모가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옛날엔 내가 너무 몰라서 미안해 근데 지금도 그러니? 하고 물어봐 주면 딸이 지금을 조금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부모님을 나 지금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조금은 벗어나서 아 지금은 그렇지 않아 하고 결론 내리는 그 마음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해 봅니다. 예, 상아님 너무너무 좋은 인사이트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한번 은경님, 해보세요. 네, 예,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제가 이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말을 들어서 내가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나 들었어요. 그것을 다시 긍정적인 것을 바꾸려고 그러면, 긍정의 말을 몇 번을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하나요? 네. 자, 예를, 100번? 네? 100번? 100번? 10번? 많이 해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내가 하나 들었어요. 그럴 때 그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70번입니다. 어, 70번. 많이 근접했다.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부정적인 말을 10마디 했다 그러면 나는 몇 번을 해야 되는 거죠? 700번 해야 돼. 700번이에요. 음. 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도움이 되는 말들까지 오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 제일 이게 이 그림 누구 그림인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학교에서 막 옛날에 막 이런 거 멍크? 저기요. 네. 이 그림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나요? 네. 이 그림을 그릴 때 몽크는요 우울증도 심각했고 조울증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몽크가 어느 날 기분이 이제 좀 괜찮아서 좋아서 바닷가에 그쪽에 다리 위를 건너가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우울 증상이 딱 온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우울증은
갑자기 덮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시커먼 굴이 와서 이 사람을 덮친 거예요. 친구들이랑 갑자기 얘기하고 있으면 자기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앞에 친구들은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자기는 뒤에서 따라가게 된 거죠. 혼자서. 아무 말수 없고.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들을 부르고 싶었는데 소리가 안 나왔대요. 왜냐? 우울증이라는 그것이 자기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친구도 부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감정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절규라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지만 우울증 환자들이 말을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규하는 비명을 속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고통을 겪는다는 건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여기 계속 나오지만 치료는 그렇습니다. 심리치료 하는 격이 있고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항우울제가 우울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 단순히 약 먹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아니고 심리치료를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더 궁금하시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우울증 있는 사람들의 장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자기 자신 장점.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도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공감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을 잘해주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의 모든 감정을 본인에게 가져와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감정을 내가 많이 이해해줬던 사람들, 어릴 때부터. 예,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민하고. 네, 예민하죠. 예민하기 때문에 예술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예민성이 없다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그림과 음악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즐길 수가 없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여러분들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네. 혹시 상아님은 뭐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우울증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많이 나갈 네. 거야?